자, 배부 차이를 배부한다라는 건 우리 예정 원가, 개별 원가 계산했던 거하고 종합 원가, 죄송해요. 우리 실제 원가 계산했을 때, 자, 보시면 과소 배부를 했다라는 건 이 말은 우리가 예정하고 실제를 봤을 때 실제 값이 더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우리 실제 값 위치에서 과거의 예상을 작게 했다. 이렇게 해서 과소 배부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원가에 가산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실제 값이 나왔으니까 더 많이 나왔으니까 뭔가 더 더해줘야 될 거죠. 그리고 과대 배부를 했다라는 건 우리가 예정 원가 계산했던 게 실제보다 더 예상을 많이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실제 값은 작게 나왔으니까 원가도 작게 들어갔다라고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원가에다가 차감을 할 거예요. 그럼 이 차이 나는 거 더하고 빼고 할 건데, 그럼 어디에 더하고 어디에 뺄 거냐? 이제 그게 이 배부 차이를 어디에다가 놓고 뺄 거냐? 이제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냥 우리 요소별 원가 계산 지금 만드는 중인 거니까, 그럼 요소별 원가 계산해서 매출 원가로 보낼 거냐? 아니면 영업외 비용 보낼 거냐? 기말 제품으로 보낼 거냐? 기말 제공품 보낼 거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걸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걸 더하고 빼고 하는 작업을.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배부하는 방법에는 자, 무배부법이라는 게 있어요. 무배부법이라는 건 비율들을 안 나누고 한 군데에 전부 다 차이 나는 걸 더하고 빼고, 방금 앞에 썼던 거 더하고 빼고 하는 거를 한 군데다가 전부 다 넣어버릴 거라는 건데, 하나가 첫 번째가 매출 원가 조정법. 그냥 매출 원가에 더하고 빼고 방금 과대 배부 과소 배부를 매출 원가에서만 그냥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요소별 원가 계산 T 계정에서 제일 마지막 꼭지점이 매출 원가였죠. 그럼 그 매출 원가에서만 금액을 조절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업외 손익처리법. 그냥 우리 원가에 안 들어오고 전부 다 영업외 비용,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를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얘는 엄청 단순한 방법이죠. 그럼 하나 쪽에다가 전부 다 넣어버리겠다는 건데, 자, 이번엔 비례배부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비례배부법은 총원가 비례배부법이라는 게 있고, 원가 요소 비례배부법이 있어요. 총원가 비례배부법, 원가 요소 비례배부법. 그럼 총원가 비례배부법이라는 건 뭐냐면, 얘는 기말 제공품 재고액, 기말 제품 재고액, 매출 원가, 이 금액을 가지고 얘 비율로 안분하겠다는 거예요. 기말 제품 재고액, 이 차이 나는 것들을 많든 작든 전체 차이 난 금액 과대 배부 과소 배부를 이 금액들의 차이를 가지고 안분해서 더하고 빼고 하겠다는 게 총원가 비례배부법이에요. 총원가 비례배부법. 그럼 원가 요소 비례배부법은 뭐냐면, 자, 지금 우리 원가 요소 중에 이 차이가 난 게 원가 요소의 뭐의 차이였죠? 우리 예정 개별 원가 계산, 그렇죠, 제조 간접비죠. 지금 이 차이가 제조 간접비의 차이인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 정도 제조간접비 나올 거라 예상했다가 실제 값이 이만큼 나온 거였잖아요. 그래서 원가요소 비례배분법은 기말 제공품 제조 간접비하고 그리고 기말 제품의 제조 간접비하고 그리고 매출 원가의 제조 간접비하고 이 제조 간접비들 가지고 이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제조 간접비 금액만 가지고 비율대로 안분하겠다는 거예요. 이 비율대로. 그럼 제조 간접비의 차이인데 제조 간접비 비율로 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 방법이 가장 정확하다기보다 그냥 정확한 거예요. 얘랑 비교하면 가장 정확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얘가 정확한 방법인 거예요. 이 방법이 정확한 방법인 거고, 근데 이 방법이 원가 요소를 가지고 서로 다 통제를 해가려고 그러면 힘이 들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총원가 비례법이나 아니면 결국은 쓴 거야 매출 원가에 다 더해버리거나 혹은 여기에 다 안 들어오고 그냥 전부 다 여기 수익 비용으로 처리해버리거나 차이 난 거를. 그럼 예정 원가 계산으로 그냥 거의 가겠다는 이야기죠. 얘는 매출 원가 손도 안 되니까. 그게 지금 이 방법들의 차이인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방법하고 이 방법들의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보면 지금 매출 원가로 전부 다 처리하는 경우와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에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왜냐면 다른 걸 여기에다가 배부했잖아. 그래서 이 차이를 가지고 물어볼 때도 있어요. 이 차이를 가지고. 문제 보면 쉬워요. 제가 설명 못 하나 봐.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것 같아. 아니에요. 다른 이런 문제 봐봐요. 그 풀 수 있는지. 차라리 이거 푸는 게 훨씬 나아요. 문제 보면 더 쉬우니까 우리 지금 두 문제만 있으니까 한번 문제를 볼게요. 541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541페이지 6번. 541페이지 6번 보면 자, 주식회사 한결은 예정 정상개별 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제조간접비 부족 배부액이 5만 원을 원가요소 기준법에 의해 배부하는 경우 매출 원가에 배부되는 금액은? 이라고 물어봤죠. 그럼 지금 얘가 원가요소 기준법이죠. 지금 이거예요. 원가요소 비례배분법. 이게 원가요소 기준법이라고 표현한 건데, 그럼 지금 제공품 제품 매출 원가 세로로 봤을 때 여기에 합계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게 총원가 비례배분법이고, 지금 여기에 제조간접비 라인 있죠. 3만원, 2만원, 5만원 보이시나요? 라인? 행으로 그 금액으로 5만원을 안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간접비 적혀있는 라인으로 하는 게 원가요소 비례배분법이고, 이 아래에 합계로 적혀있는 금액 가지고 하는 게 총원가 비례배분법이에요. 그리고 매출원가 조정법이 전부 다 매출원가에 5만원 다 넣겠다는 거고. 그게 이 세 개 내용이에요. 그럼 얘가 3대 2대 5니까 매출원가는 절반이죠. 50%잖아. 3대 2대 5니까. 제조간접비 가로로 보는 거예요. 가로로. 지금 우리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의 제조간접비 비율대로. 그래서 25,000원인 거예요. 그럼 이 과소배부였죠. 부족했다니까. 그럼 만약 플러스 마이너스라면 얘를 더해야 돼요? 빼야 돼요? 배부를 작게 했다는 건 과소배부했다는 거예요. 그럼 25,000원 구했잖아. 그럼 얘를 더해야 돼요? 빼야 돼요? 그렇죠. 작게 예상했던 거니까 지금 5만 원이 더 나왔는데 매출 원가에 25,000원 더 할 거고, 그리고 우리 제품에는 그러면 10,000원을 더 할 거고, 기말 제품 재고에 제품 적혀 있는 거에 20%잖아. 5만 원에. 그리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엔 15,000원을 더 하겠다는 이야기겠죠. 그렇게 해서 배부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우리 원가요소 비례배분법인데,
자, 638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8번을 보면 638페이지에 8번 정상 원가 계산 제도하에서 제조 간접비의 배부 차이를 총원가 기준법으로 조정하고 있으나 만약에 배부 차이 전액을 매출 원가에서 조정한다면 매출 총이익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적혀 있네요. 자, 지금 이걸로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먼저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 보시면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 원가가 있는데, 자, 금액이 1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지금 100만 원 과소배부예요. 100만 원 과소배부면 매출 원가에 얼마가 더 배부돼야 되죠? 1대 1대 3. 그럼 60%잖아요. 그럼 100만 원에 60%면 60만 원이겠지. 이해가셨나요? 안분이 힘드시면 안분은 계산 몇 번 연습해 보시면 안분돼요. 지금 5잖아. 앞에 1만 가지고 가면 5분의 3이니까 그죠? 우리 안분, 제가 안분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1 더하기 1 더하기 3 하면 5죠? 5 중에 3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요. 얘는 5분의 1, 얘도 5분의 1. 그럼 자, 그럼 얘가 지금 60만 원이 지금 과소배부 됐으니까 60만 원만큼 매출 원가를 여기에 더해 줄 거란 이야기죠. 매출 원가에. 지금 이게 하고 있는 방법인데 지금 문제에서 매출 원가 조정법을 한다면 매출 원가에 전부 다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매출 원가 조정법이라는 건 매출 원가에만 100만 원을 전부 다 더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럼 매출 원가 조정법으로 변경한다면 매출 원가가 40만 원만큼 늘어나겠죠. 왜 40만 원 늘어나는지 이해가시나요? 총원가 비례배분법 하면 60만 원 처리할 건데, 그런데 매출원가 조정법 하면 100만 원으로 매출원가 처리하니까 40만 원 차이가 나죠. 그럼 40만 원만큼 매출원가가 늘어났어요. 그럼 이익은 줄어드나요? 늘어나나요? 매출원가가 늘어나면. 그치, 매출원가와 이익은 반비례하는 거잖아. 원가가 높으면 내 버는 게 작고, 원가가 낮으면 내 버는 게 큰 거잖아요. 그럼 매출원가가 40만 원 늘어나면 나의 매출 총이익은 당연히 감소하겠죠. 40만 원. 이거예요.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자, 이게 우리 개별원가 계산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이제 우리 자, 일단 위치상으로는 165페이지인데 종합원가 계산. 알면 문제 푸는데 5초, 모르면 못 푸는 거. 모르면요? 내가 확실히 알겠는 거에 빈칸. 제가 말했죠. 답수는 균일하게 나와요.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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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실제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운이 안 좋으면 답이 3개인 걸 찍게 되고, 한 라인을. 운이 그냥 일반적이면 75%가 4개니까 답이. 그죠? 25% 끌리면 운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사실 딱 한 번 저한테 시험 들어가면서 수업 들어서 내가 선생님 몇 번이 기분이 좋아요? 3번 했는데 걔가 그날 저녁에 답 나오자마자 답이 3개잖아요. 그래서 화내더라고요. 그다음부터 몇 번인지 안 찍어줘요. 이렇게 번호 빼고 나머지 3개가 다 4개니까. 자, 그럼 이제 종합원가 계산은 우리 기억나시나요? 우리 종합원가 계산은 핵심 과제가 뭐였죠?
자, 우리 개별 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생산인데 그 핵심 과제는 제조관제비 배부하는 거라서 방금 우리 제조관제비 배부하는 거 마무리했고, 그럼 종합 원가 계산은 소품종 대량 생산 많이 하니까 n분의 1 할 건데, 그럼 n이 몇 개냐? 완성품 환산량이 제일 중요한 거라 그랬죠. 그죠? 핵심 과제가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게 핵심 과제라 그랬어요. 그럼 먼저 그래서 우리가 익혀야 되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공식이에요.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공식. 자,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공식은 일단 우리가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을 자, 평균법을 사용하느냐 선입 선출법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방법이 틀려지는데, 자, 평균법, 선입 선출법 둘로 구분을 했을 때의 그 상황을 보면, 자, 우리가 제공품 T 계정 가지고 썼다 설명만 드리고 치울 거예요. 자, 얘가 1기예요. 기초, 기말, 자, 착수, 완성. 자, 이렇게 위치가 잡힐 건데, 지금 제가 이렇게 쓴 거는 금액으로 쓰면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인데, 수량으로 쓰면 얘는 착수량, 투입량이고 얘는 완성량인 거예요. 그럼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완성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완성했는데 기말이라는 건 아직 완성 못한 거죠. 기말 제공품이라는 건 만들다가 올해 아직 다 못 만든 거예요. 그럼 이 기말 제공품은 자, 예를 들어서 완성도가 30%만큼 완성을 했다라고 볼게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 제공품으로 이렇게 T 계정해서 기초, 기말, 착수, 완성.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제공품의 기초는 그럼 몇 퍼센트 완성했을까요? 얘가 2기면 1기의 기말이 30% 완성했어요. 그러면 2기의 기초는 몇 퍼센트 완성했죠? 그렇죠.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우리 전기 기말이 단기 기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0%지. 자, 30% 전기 기말이 단기 기초예요. 우리는 표현은 똑같이 이렇게 완성도 30%라고 말하는데, 이 완성도 30%라고 말하는 이 둘의 기말 완성도 30%와 기초 완성도 30%의 의미는 틀린 거예요. 어떻게 의미가 틀리냐면 지금 이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0%에 100%가 있다면 여기 30%까지 완성을 했다는 거죠. 지금 그럼 이 부분까지 30%는 1기에 만들었다는 거고, 얘를 다 만들었을 때 그럼 나머지 이만큼인 70%는 2기에 만들었다는 의미죠. 그죠? 지금 얘가 30%까지 만들었다는 건 1기에 30% 만들었고, 그럼 얘 30%라는 말은 뭐냐면 2기의 기초 30%는 30%는 지금 이번 기간에 만든 게 아니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번 기간에 만든 거는 70%다. 그 의미를 반대로 이야기하는, 같은 1기께 30%란 말은 맞는데 기초면 30%는 이번 거 아니에요. 우리는 70%만 2기에 만들었어요. 그 의미고, 얘는 30%만 1기에 만들었어요. 그 의미죠. 그럼 기말과 기초의 의미는 서로 상반되는 거니까 우리는 표현할 때는 완성도 30이라고 그러지만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초 30%는 이번에 만든 게 아니야. 그래서 자, 이 선입선출법이라는 방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는 건데, 얘는 순수하게 단기 것만 가지고 계산할 거예요. 단기.
작업량만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단기 작업량만 가지고 계산한다는 건 이 30%는 일기 거니까 얘를 빼버릴 거예요. 30%. 만약에 일기에 전부 다 들어간 거였으면 2개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 다 빼버릴 거예요. 몇 퍼센트? 30% 들어가서 30%고 1기에 전량 다 넣었대. 그러면 2개는 하나도 안 넣은 거야. 우리가 넣은 것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야. 순수하게 단기 발생량만. 그럼 자, 글로 나올 때 중요한 게 선입선출법이라는 거는 기초가 먼저 완성되었다고 1번으로 보는 거예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는 느낌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작업된 게 완성이 되고 그 다음 착수한 게 완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남은 게 기말이 된다는 이게 선입선출법이에요. 지금 말한 게 얘가 선입선출법이에요. 이 선입선출법은 단기 발생에만 가지고 하고 그리고 지문으로 나올 때 글로 나올 거예요. 기초가 먼저 완성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착수한 게 완성되고 기말에 남아있는 걸로 본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선입선출법의 정확한 지문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종합원가 계산에 선입선출법 쓰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왜 선입선출법 막 설명했냐면 평균법은 그런 거 없어. 그냥 전기량이든 뭐든 전체 평균을 내는 게 평균법이에요. 전체 평균. 우리는 하나 가는 방식이 평균법이니까 얘는 전기 외에 발생한 거든 뭐든 안 따질 거란 이야기예요. 이게 평균법이에요. 그럼 이거 가지고 봤을 때 평균법은 그래서 평균법은 t 계정이 있으면 평균법은 전체 평균화 과정이라 그랬죠. 그래서 기초가 완성도 되고 기말도 되고 착수한 게 완성도 되고 기말도 될 수 있다라고 그냥 보는 거예요. 평균법은 기초가 기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선입선출법은 기초가 기말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얘는 얘 완성도 되고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완성됐을 수도 있다. 그냥 얘는 평균법은 그냥 다 같이 합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여기에서 자, 지금 얘가 1기예요. 1기면 기초가 있을까요? 1기 올해 처음 시작했어. 그럼 전기에 넘어온 게 없을 거잖아요. 기초가 없죠. 기초가 없다라면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선입선출법도 얘가 시작이잖아. 그러면 가고 남을 거고 평균법은 원래 이르는 애고 그렇기 때문에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차이는 기초인데 얘 둘이의 차이는 기초예요. 기초. 얘는 기초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기초가 없다면 구분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는 가끔씩 추재인이 장난친다고 평균법, 선입선출법 말 안 해줘요. 기초가 없을 때. 말 안 해줘도 상관없는 건데 기초가 없으니까 둘이 똑같으니까 말 안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차이는 기초의 차이예요. 기초의. 자, 그럼 이번엔 평균법을 계산하든 선입선출법을 계산하든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재료비와 가공비를 구분해서 계산을 해요. 얘도 재료비와 가공비를 구분해서 계산해서 합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재료비가 자, 우리 이거 기억나시나요?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농업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를 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 되는 거. 이거 우리 기본 요소였죠. 여기에서 얘 둘이 더하면 가공 원가라고 썼는데 걔가 가공비예요. 얘가 가공비고 직접 재료비가 저 재료비예요. 그럼 얘네들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우리 그때 제가 위아래로 해서 아래쪽에 하는 게 종합원가 계산 방식에서 쓰는 거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쓰냐면 재료는 쓰다가 남으면 다음 기수에 쓰면 돼요. 뭐 다음 달이든 다음 연도든. 근데 인건비를 다음으로 넘길 수가 없고 전기세 같은 것도 다음 못 넘긴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쓴 만큼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요소배분가 계산에서도 발생액이라 그랬잖아. 근데 얘는 기초 기말이 다 있었죠. 그리고 사용액만 가지고 계산할 거기 때문에 얘도 물론 당연히 쓴 만큼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쓴 만큼만 사가지고 넣을 수도 있는데 한 방에 넣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인건비를 한 방에 넣는다 이게 안 된다는 거. 전기세를 한 방에 넣는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둘이가 서로 이렇게 하는 게 다른 걸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걸 투입 시점이 상이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 투입 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얘는 썼다가 남길 수도 있고 한 방에 넣을 수도 있는데 얘는 쓴 만큼 들어가는 걸 투입 시점이 다르다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우리가 표현할 때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된다는 말이 제 스타일대로 말하면 쓴 만큼 들어간다 그 소리예요. 그냥 균등하게 들어간다는 건 쓴 만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사용한 만큼 들어간다는 얘는 그럼 사용한 양을 알아야 되니까 완성도를 산출할 거예요. 완성도를 따질 거란 이야기예요. 몇 퍼센트 완성이냐에 따라서 그만큼 몇 퍼센트 들어갔을 거다 라고 할 건데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은 재료비도 되고 쓴 만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가공비도 얘가 가능해요. 그런데 공정 단계에 전량 투입할 수 있어요. 시작할 때 초기에 다 넣을 수도 있고 몇 퍼센트 지점에 전량 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찔끔찔끔 넣는 게 아니고 쓸만큼 넣는 게 아니라 그냥 투입기에 있다가 어느 지점에서 한 방에 다 때려 넣는 거예요. 전량 넣는 거. 처음부터 넣고 시작할 수도 있고 중간점에서 이 지점에서 얘를 확 넣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이렇게 되겠죠. 투입 시점 이전에는 얘가 0% 하나도 안 들어갈 거고 전량이니까 전부 다 때려 넣으니까 넣는다고 말한 시점 이전에는 하나도 안 넣고 그러면 투입 시점 이후에는 그냥 100% 다 들어갔다는 거 전량 넣었으니까 뭐 아니면 도죠 얘는. 이렇게 원가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재료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재료는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공장이 기계에다가 기름을 확 넣어두지 필요한 만큼만 찔끔찔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투입 시점이 상이한데 만약에 둘 다 필요한 만큼만 넣는다면 그러면 얘도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재료비와 가공비는 투입 시점이 같다면 구분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평균법과 선의선출법은 기초가 없다면 구분의 의미가 없고 재료비와 가공비는 투입 시점이 같으면 구분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얘 똑같이 둘 다 쓴 만큼 들어간대. 둘 다 완성도 따질 거거든. 그래서 똑같이 들어가는 것 재료비, 가공비 이런 표현이 안 쓰는 문제가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세무일급에서 사람들이 저한테 막 물어봐요. 이거 가공비인지 재료비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모든 전공종은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그 말은 재료비, 가공비 다 균등하게 들어가니까 다 완성도 따져라 그 얘기인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가공비는 한 방에 못 넣었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법이든 선의선출법이든 가공비는 완성도를 산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쓴 만큼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애들이 가공비니까 얘네들은 쓴 만큼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자, 이 개념만 아시면 공식은 쉬워요. 자, 재료비는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 가공비도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 그럼 재료비는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 빼기 기초량.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 빼기 기초량. 정말 공식에도 기초 빼는 것밖에 차이가 없죠. 이 둘의 차이가 기초 빼는 것밖에 차이가 안 보이죠. 그죠? 자, 이 공식은 외울만해요. 시험 문제 딱 보자마자 그만 풀어요. 자, 그럼 완성량이야 완성한 거니까 100%인 거고 쓴 거고 완성했으니까 당연히 다 들어가야 완성하지. 그죠? 그러면 완성도 따진다는 건 얘를 따지는 거예요. 이것들을. 자, 이건 공식 보는 것보다 문제 몇 개 풀어보면 방식 알면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느낌 드실 거예요. 그래서 551페이지로 가볼게요. 551. 자, 551페이지 8번을 보면 자, 한결 주식회사는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비는 공정 기간 동안 균등하게 투입될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면 얼마인가. 자, 이번에는 자, 먼저 먼저 볼게. 평균법이냐 선입선출법이냐. 자, 선입선출법이죠. 그죠? 다음 재료비, 가공비 어떻게 투입했는지 봤더니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했대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했다는 건 그냥 100% 쓴다는 이야기예요. 100% 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지금 얘가 T 계정이에요. 왼쪽 위 오른쪽 아래 기초 기말 왼쪽에 착수가 투입이죠. 그리고 완성 T 계정이에요. 그럼 여기에 완성이 1300개죠. 자, 보시면 얘가 재료비 초기에 전량 투입됐으니까 전부 다 쓴 거예요. 그러면 자, 어느 숫자를 쓰는지를 잘 보세요. 자, 그리고 기말 제공품이 500개죠. 그러면 그냥 500개라고 쓴다는 거예요. 그럼 기초가 몇 개죠? 예? 기초 300개죠. 그럼 300개. 재료비는 전량 투입됐다 했잖아. 그럼 100%. 투입 시점 이유는 100%. 가공비 이야기고 그거는 따지는 건 얘가 답이에요. 그러면 얘는 1500개가 되겠죠. 자, 어느 숫자 쓰는지만 알면 얘는 더하기 빼기예요. 그래서 제가 알면 쉽고 모르면 못 푼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가공비는 자, 가공비는 무조건 옆에 있는 완성도 퍼센테이지로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기말은 얼마가 되죠? 500에 40%? 200개죠. 기초는 300개에 70%. 210이죠. 그러면 얘는 1290이 되겠네. 이게 얘 구하는 방식이에요. 자, 글자를 보세요. 글자 보시면 초기에 전량 투입한다 그러니까 옆에 완성도 무시한 거예요. 재료비는. 그리고 가공비는 무조건 완성도 내가 완성도 산출한다 했잖아. 그게 옆에 있는 완성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냥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죠? 그럼 만약에 얘가 평균법 물어봤으면 1300개 더하기 500개 하면 얘는 1800개가 되는 거고 얘는 1300개에
얘 200개 더하면 얘는 1500개가 되는 게 평균법으로 구한 거예요. 그럼 평균법과 선의선주법 차이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 두 개 계산할 수도 있고 두 개 계산 귀찮으면 둘이 차이 기초라 그랬잖아. 그래서 기초 300개 차이 나겠네. 얘 둘이 차이 210개 차이 나겠네. 그냥 바로 이렇게 기초의 차이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다음 또 하나 더 볼게요. 563페이지. 지금 제가 더하기 빼기 하는 거 연습하고 공부하셔야지 쉬운 거지. 공부 안 하면 기억 안 나요. 그럼 시험 때 이렇게 퍼센테이지 있는 문제 딱 보면 종합원가 계산인 줄 알겠죠? 근데 모르잖아. 그럼 처음부터 안 푸는 게 나아요. 시간만 날리잖아요. 그죠? 원가 계산은 봤는데 모르잖아. 그러면 안 풀고 나중에 내가 알겠는 다른 문제 빈칸 채우는 게 낫지. 이상한 거 막 더하고 빼고 하면은 그게 보기가 있어서 나한테 기분 좋게 의담이네 찍었는데 나중에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만 풀어야 돼요. 아는 것만. 자, 그럼 563페이지 10번 보면 다음 자료에 의하여 종합원가 계산에 의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시오. 자,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이니까 가공비는 당연히 가공 과정 동안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얘는 무조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공비는 무조건 이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평균법, 선의선주법과 다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평균법 먼저 보면 완성량이 몇 개죠? 완성량? 그럼 600개. 그럼 기말은 몇 개를 더해야 되죠? 그렇죠. 280개죠. 순간 내가 산수 잘못한 줄 알았잖아. 그거는. 자, 그러면 얘 880개가 되겠죠? 그죠? 그냥 가공비 하면 옆에 완성도 곱한 숫자 쓰면 돼요. 그럼 선의선주법은 자, 완성량 600개, 기말량 280개는 똑같을 거고, 자, 기초량은 몇 개 빼야 되죠? 기초는 몇 개? 그렇죠. 60개죠. 200개에 30%는 60개지. 그럼 얘는 820개. 그럼 답은 880개, 820개. 그래서 1번이네요.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거죠. 기말량, 기초량은 전부 다 옆에 완성도 곱해주면 돼요. 안 되면 계산기 써요. 그죠? 그 정도로 어려운 숫자 안 써요. 자, 571페이지도 볼게요. 571. 자, 8번. 자, 종합원가 계산 방법 중 선의선주법에 의하면 다음 물량 흐름에서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얼마인가?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자, 지금 문제에서는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만 물어봤는데, 자, 가공비의 재료비하고 그리고 우리 가공비 두 개 다 한번 보면, 자, 우리 재료비는 이렇게 적혀 있죠. 초에 전량 투입된다고. 초에 전량 투입된다는 말은 뭐냐면 시작할 때부터 다 집어넣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썼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완성도 안 따지는 거예요. 쓴 만큼만 넣는 건 완성도만큼 들어갔으니까 몇 %라고 곱해주는데, 전량 투입됐다는 건 그런 거 몇 % 완성 안 따지고 일단 다 집어넣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시작할 때부터 넣어버리니까 그냥 아예 신경 안 쓰고 전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완성품이 1000개고, 자, 그럼 기말량이 몇 개죠? 재료비는? 그렇죠. 기말이 200개. 그리고 기초는 몇 개? 100개. 그러면 얘는 1100개가 되는 게 재료비예요. 그럼 가공비는, 자, 완성품은 1000개고 그럼 기말량은 몇 개 해야 되죠? 그렇죠. 200에 20%면 40개. 그럼 기초는, 그렇죠, 50개. 그러면 얘는 990개. 그럼 지금 가공비 물어봤으니까 답은 990개인데 재료비 물어봤으면 1100개일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평균법이었으면 1200개,
1040개. 이해가시죠? 똑같은 건데 얘만 없는 거. 자, 609페이지로 가볼게요. 또 6번 문제.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이번 재료비죠. 그럼 당사 종합원가 계산 시스템 도입하여 원가 계산하고 있다.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진행에 따라 균등하게 발생한다. 그럼 재료비는 왜냐하면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될 수도 있고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료비는 둘 중 하나인 거고 가공비는 무조건 균등 발생. 그럼 재료는 초에 다 들어간다라고 했죠. 자, 그럼 이렇게 문제 왔을 때 자, 완성품은 몇 개죠?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안 주면 구해야지. 그럼 기초는 1000개, 그리고 착수는 5000개, 그리고 기말은 2000개. 그럼 완성은 4000개. 그죠? 오케이? 됐죠? 그럼 이제 이 4000개에서 가지고 이제 계산해 보면 자, 재료비는 완성량 4000개 구했고 기말은 몇 개죠? 2000개. 기초는 그래서 5000개가 완성품 환산량이네요. 이해하시나요? 그럼 우리 가공비도 그냥 본 김에 볼까요? 가공비는 자, 하면 자, 완성량은 4000개 똑같고 자, 기말량은 몇 개죠? 그렇죠. 1000개. 그럼 기초량은 그렇죠. 1000개 40%니까 400개. 그러면 4600개가 답이 되겠죠. 계속 보니까 어떤 숫자인지 느낌이 조금 오시죠? 단순하죠? 계속 이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당연히 문제 출제위원은 변수로 주고 싶겠죠? 자, 그래서 일단 627페이지로 가볼게요. 627페이지. 자, 10번 문제를 보면 627페이지에 완성품이 2000개고 기말 저금품은 500개인 경우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에서 재료비 및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몇 개인가? 자, 재료는 50% 시점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비는 전공정에 균등하게 투입됨. 자, 이번 가공비야 뭐 항상 완성도 따지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럼 재료비가 관건이에요. 자, 보세요. 평균법이니까 완성량에 기말량 더하면 되죠. 그럼 완성량이 몇 개죠? 2000개. 그럼 이제 기말량을 볼게요. 기말량의 완성도가 몇 퍼센트죠? 40%. 근데 얘 어디서 몇 퍼센트 시점에 다 넣겠대? 50%에 전량 넣으면 지금 40%까지 공정이 있는 애는 재료를 넣은 적이 있나요? 없죠? 응. 그래서 제 이거예요. 투시점 이전이면 0% 하나도 안 들어간 거고 투시점이 지나야 다 들어간 거예요. 그냥 뭐 아니면 도라고 표현한 게. 그래서 얘는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200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근데 초에 되면 그냥 다 넣고 시작하니까 100%쓴 거였는데 그런데 지금 투입 시점을 찍으니까 상황이 틀려지게 되죠.
만약에 60% 지점이었다면 기말 제공품 60%였으면 100%다 넣었을 거예요. 그럼 전부 다 했을 건데 이게 제가 공정 단계라는 표현 쓴 거예요. 초기가 아니고. 초기면 그냥 무조건, 아니면 투입 시점 지나가야 다 넣은 거다. 그 이전까지는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가공비는 2,000개에 몇 개죠? 기말은 그렇죠. 5, 4, 20이죠. 그래서 2,200개. 얘가 답인 거예요. 할만하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좀 볼게요. 자, 이제 조금만 더 나가서 지금 우리가 왜 이런 짓을 하냐면 지금 완성품 환상량 구하는 게, 자, 보시면 우리가 기초, 기말,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인데 우린 지금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죠? 우린 사실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이 금액을. 그럼 이걸 알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우리는 지금 이 값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값을. 기초에 있던 금액도 장부에 있고 올해 투입한 금액은 당연히 파악해야 원가 계산을 하겠죠. 이 값을 알면, 자, 얘가 지금 완성품 환산량이잖아. 그럼 완성품 환산량으로 얘를 n분의 1 하는 거예요. 얘 금액 값의 합계를, 얘를 완성품 환산량으로 얘를 n분의 1을 하면 얘의 단위당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단가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 단위당 단가에다가 기말 제공품을 곱하면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모르니까 얘를 알아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기말에 남아있는 거 알 거잖아. 그럼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단가에다가 기말 제공품 곱하면 얘가 나오죠. 그럼 얘 전체에 얘 빼면 얘가 나오는 방식으로 계산해 가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계산해 갈 거예요. 그래서 첫 시작이 완성품 환산량 구하고, 그 다음이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고, 그 다음이 이제 우리 기말 제공품 재고액 구하고, 그 다음 단기 제품 제조 원가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 나오면 안 될 애가 나온 적이 있어요. 나오면 안 될 애가 나왔다는 표현 좀 그런데 591페이지에 가보시면 자, 591페이지에 9번 문제예요. 자, 9번 문제 보면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 제도에서 다음의 자료를 통해 제품 원가를 계산하시오. 재료비는 완성도 50% 시점에서 투입되며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자, 그럼 완성품이, 자, 재료비는 몇 개죠? 완성량은 400개. 그럼 기말량은? 기말은 몇 개죠? 그렇죠. 투입 50% 하는데 얘 60% 완성했다는 건 투입 다 했다는 거잖아. 그죠? 이번에 투입 시점 지나갔죠? 완성도가 투입 시점을 지나갔기 때문에 얘는 200개가 다 들어갔죠. 그러면 얘는 600개가 돼요. 자, 다음 가공비는 400개 더하기 몇 개죠? 그렇죠. 120개죠. 그럼 120개면 얘는 520개죠. 자, 일단 완성품 환산량 이해가시죠? 그죠? 근데 질문한 게 뭐예요? 제품 원가잖아.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품 원가 계산을 하면, 자, 완성품 환산량을 먼저 구해요. 그럼 그 다음은 단위당 원가 구할 거예요. 단위당 원가 구하기 위해서 재료비가 총 얼마 들어갔는지 볼 건데,
자, 우린 평균법이기 때문에 재료비가 그래서 오른쪽에 금액이 있는 거예요. 기초 제공품하고 단기 제조 원가 둘이 합치면 18만 원치 들어갔죠. 그럼 얘는 18만 원이고. 그리고 가공비는 10만 원하고 16만 원에서 26만 원 들어갔죠. 26만 원. 그죠? 그럼 자, 얘는 단위당 원가가 얼마가 되죠? 63, 18. 그러면 300개 맞나요? 300개. 그럼 300개를 300원 한 개다. 그리고 가공비는 26만 원 나누기 520원 하면 500원. 자, 그럼 500원이라는 걸 구했죠? 500원. 그럼 이제 얘 곱하기 자, 얘가 단위당 원가고. 그럼 기말 제공품을 구할 건데 기말 제공품이 여기 있잖아. 기말량 200개, 120개. 우리가 기말 제공량에 대해 구해놨죠. 그럼 얘는 6만 원. 얘도 6만 원 맞나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지금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니까 얘 합은 12만 원이죠. 12만 원.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게 지금 우리 T 계정의 차변이 기초하고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다 합치면 얼마죠? 44만 원이죠. 44만 원에 12만 원이 기말이면 나머지는 얼마가 되죠? 그러면 얘는 32만 원. 그래서 답이 그럼 32만 원이 1번인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뺐는데 이렇게 안 빼고 T 계정으로 하고 싶으면 기초가 재료비 가공비 합친 18만 원이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10만 원, 16만 원에서 26만 원이고 기말이 12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32만 원이 되는 거죠. 물어본 건 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지금 얘 둘이 합이 어차피 총 합이 44만 원이라서 44만 원 다 더해버린 거고 그게 기말을 뺀 거예요. 기말 제공품 구해서. 사실 이게 풀세트예요. 풀세트. 자, 근데 이게 순서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순서. 자, 보세요. 처음 시작하는 게 뭐냐면 평균법, 선의선주법, 물량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하고 어느 거 쓸 건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고 그리고 나서 기말 제공품 구해서 얘 구한다는 게 예총합 원가 계산의 계산 순서예요. 계산 순서. 자, 지금 제가 왜 계산 순서를 이야기할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데는 늘 똑같은 이유들이 있죠. 자, 581페이지 가보세요. 581. 자, 581페이지 9번을 보면 자, 종합원가 계산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일단 답 2번이에요. 자, 2번 보시면 자, 첫 번째 물량 흐름을 파악하죠. 평균법이다. 선의선주법이다. 파악하고 그 다음에 완성품 환산량을 원가 요소를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려면 얘가 우리 기초하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다 한 거였었죠. 그래서 여기에 기초 제공품과 단기 발생 원가를 집계를 해서 이걸로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눠주면 그 다음에 단위당 원가가 계산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원가 요소별 어디 갔나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 원가를 기말 제공품하고 완성품 원가를 이제 배분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얘가
638페이지에 보시면 638페이지에 보시면 그 아래에 제일 아래에 10번 문제에서 방금 걔를 또 볼 수 있죠. 그럼 기억해 두는 게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다 몰라도 일단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죠. 평균법 선의선 주법 먼저 하고 완성법 환산량하고 이게 먼저 첫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것만 알았어도 물량 흐름 파악하고 그리고 완성법 환산량 계산한다. 가마 되는 게 2번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알면 좋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만이라도 시작점을 좀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이게 우리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거니까 전에 어떤 분은 제가 실기를 먼저 하라 그랬는데 실기 전에 다 이거 하나만 먼저 푼대요. 혹시 나왔을까봐 공식이 기억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전에 딱 공식을 보고 있다가 이제 시작하라 그러면 듣고 문제지 열면 딱 이게 있는지 봐서 있으면 계산해 놓고 까먹어버린대. 이게 안 외워져서. 그럼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잖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다른 거는 뭐 기억이 많이 안 나는데 바로 직전에 봤으니까 막 그 문제만 나온다면 2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잘 나와요. 세무 2급은.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을 뭐 알아두시면 제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170페이지로 갑시다. 다시 진도로 가서 불량품이래. 공손품. 자, 마지막이에요. 자, 공손품이라는 건 불량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량품. 자, 그럼 공손품이 제가 불량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얘를 보면 자, 얘는 작업 폐물이나 아니면 부산물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작업 폐물은 스크랩, 부산물은 우리가 뭐 하면서 옆에 재산적 가치가 있어서 팔 수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건데 얘는 만들었는데 불량품 뜬 게 공손이에요. 그럼 마치 분위기는 우리가 감모 손실했을 때하고 비슷해요. 감모 손실했을 때하고 또 페이지 보자. 170페이지요. 예. 마지막이에요. 자, 제공품을 보면 기초, 기말, 착수, 완성. 자, 이렇게 있을 때에 자, 기초가 1000개고 착수가 2000개 됐어요. 그러면 기말이 1400개라면 완성이 몇 개 돼야 되죠? 1600개가 돼야 되죠. 그런데 1400개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차이 나는 200개를 공손이 발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공손. 자, 그럼 이 공손은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으로 둘로 나눠요.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으로 둘로 나누는데 정상 공손이라는 건 얘는 효율적인 작업 환경에서도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뭐 어쩔 수 없이 늘
그냥 100개 만들면 한두 개가 불량 나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장들 보면 전부 다 불량률 몇 퍼센트 달성. 근데 항상 그렇게 나면 그 정도는 우리는 항상 날 거라 생각하고 만들겠죠. 그래서 정상 공소는 원가성이 있어서 얘는 매출 원가에 포함할 거예요. 얘는 그런 반면에 비정상 공소는 얘는 비효율적인 환경 혹은 우리 과실로 발생. 한마디로 회피가 가능한 건데 우리가 실수한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 만들고 있는데 전기가 꺼져버린 거예요. 그거는 그 금액을 원가성 있게 볼 수 없겠죠. 전기 꺼져버려서 다 큰 걸. 그래서 얘는 원가성이 없기 때문에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영업 외 비용으로. 그럼 이 정상공소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 구하는 공식은 간단해요. 우리 기준을 줄 거예요. 일반적으로 완성품 곱하기 정상공손율을 줄 거예요. 그럼 정상공손율 곱한 게 만큼이 정상공손으로 인정하는 거고, 그럼 비정상공손은 얘는 공손품에서 정상 품을 빼면 비정상 공손이 나오는 거예요. 얘는 완성품의 정상 공손율이 정상 공손의 한도가 되겠죠. 얘가 여기까지는 정상 공손을 인정할게. 한마디로 그거 넘어간 거는 비정상 공손이야. 그거예요. 이 말 이해가시나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보면,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상 공소는 완성품의 10%라고 하면, 그럼 완성품이 1,400개고 정상 공소율이 10%면 정상 공소는 140개를 인식하겠죠. 그럼 140개면 우린 비정상 공소는 총 공손이 200개 발생했는데 정상 공손이 140개니까 60개가 비정상 공손이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공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럼 508페이지로 가봅시다. 508페이지. 자, 10번. 508페이지의 10번.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정상 공손 수량을 완성품의 10%라고 가정할 때 비정상 공손 수량을 계산하면, 자, 그럼
기초하고 착수가 950, 6200. 자, 그리고 완성이 4750, 기말이 1500. 4750, 1500. 자, 그럼 이제 얘 둘의 차이가 얼마가 나죠? (900) 나나요? 그러면 자, 이제 공손이 900개가 났는데, 자, 그럼 정상 공손은 몇 개래요? 그렇죠. 정상 공손은 완성품의 10%니까 475개. 그럼 비정상은 몇 개죠? 그렇죠. 그럼 나머지 425개가 비정상이겠지.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공소는 생각보다 더 쉽죠? 자, 그럼 542페이지로 갑시다. (542페이지에) 10번.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비정상 공손 수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정상 공손은 단기 완성품의 5%로 가정한다. 자, 그럼 기초 200, 착수 800. 그럼 처리네. 일단. 그리고 완성 900, 기말 50. 그럼 공손은 50개가 났고, 그럼 우리 정상 공손은 몇 개죠? 그렇죠. 5%니까 45개. 그럼 5개가 비정상 공손이겠네. 원리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407페이지에 적혀 있진 않는데, 470페이지에 자, 이 말을 좀 보세요. 자,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가 50% 지점에 있다고 볼게요. 자, 그럼 지금 우리 비정상 공소는 얘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신경을 그냥 영업외 비용 처리하고 끝낼 거예요. 뭐 나누고 할 필요 없는데, 얘네들이 물건 만든 거에 대한 원가들이죠. 그럼 정상 공손이 문제인데, 자, 우리가 공손을 구하려고 그러면 불량품이라는 걸 공손이라 그랬죠. 그럼 정상 공손 가지고 갈 때, 자, 우리는 공손을 파악하려면 불량품 검사를 해야 돼요. 이 검사는 이제 검사 시점에 따라서 이 정상 공손은 매출 원가에 포함을 할 건데, 그럼 얘가 완성품, 기말 제공품 어디에서 발생했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불량품 검사는 완성품은 당연히 불량품 검사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완성했다고 하지. 그런데 기말 제공품은 완성도가 검사 시점을
통과해야지만 해야 불량품 검사를 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불량품 검사 시점을 통과 안 했으면 얘는 불량품이 발생한 적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기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지금 얘가 50% 지점이 있죠. 그럼 0%, 100%를 봤을 때 지금 얘가 여기가 완성도예요. 50%. 그러면 검사기가 여기 60% 지점에 여기 검사기가 있어요. 자, 그럼 이 기말 저금품은 불량품 검사 받은 적 있나요? 50%밖에 안 만들었는데 아직 검사 받은 적이 없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요? 아직 예를 들어 마라톤 하는데 물 먹는 데가 여기인데 물 먹는 데까지 안 갔는데 물 어떻게 먹어? 불량품 검사를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말 저금품에는 불량품이 나온 적이 없어요. 왜냐면 검사도 안 받았거든. 그러면 전부 다 완성품에서 불량품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완성도가 검사 시점 이전이라면 혹은 검사 시점이 완성도 이후라면 한국말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줄 거 놓고선 이거 생각을 하면 말이 이해가 가요. 그럼 반대로 만약에 검사 시점이 30% 지점이라면 불량품 검사 받고 넘어온 거잖아. 그럼 이 불량품은 완성품에서 나왔지만 얘한테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검사 시점을 통과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기말 제공품이 불량품이 계산된 거냐 안 된 거냐 라는 차이가 있는데 그럼 이게 이거예요. 이걸 검사 시점 이전에 지금 완성도라면 얘는 매출 원가는 전부 다 완성품에 분배할 거고 얘한테서만 나왔으니까 얘는 검사도 안 했잖아. 그런데 검사 시점 이후라면 기말 제공품 완성도 검사 시점 이후라면 이 불량품은 전부 얘 둘이 비율대로 나눠줄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준점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이게 말로 나오는 게 591페이지에 가보시면 (591페이지는) 이 말은 아니었네요. 자, 591페이지 10번에 보면 다음 중 공산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1번 공산품은 폐기되거나 정규 가격 이하로 판매되는 품질 표준 미달의 불합격 생산물을 말한다. 이게 불량품이죠. 두 번째, 정상 공소는 능률적인 작업 조건 하에서도 발생되는 공소를 말한다. 정상이라는 게 효율적이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 세 번째, 비정상 공소는 제조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 방지할 수 있는 공소를 말한다. 비정상은 효율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비효율적인 환경에서 나오는 거죠. 다음 4번에 비정상 공소 허용 한도는 품질 검사를 기준으로 하여 품질 검사에 합격한 합격품의 일정 비율로 정한다. 품질 검사에 합격한 합격품이 완성품이잖아. 완성품의 일정 비율 공손율 곱한 거는 비정상 공손 수량이었어요? 정상 공손이었어요?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자, 다음 638페이지로 가면 638 자, 9번. 자, 이거 우리 못 풀면 우리 시험도 나오면 좋겠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공소품 원가를 처리하는 항목으로 가장 타당한 것. 비정상은 뭐로 처리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죠. 자, 우리 529페이지 하나만 더 볼게요. 529 앞쪽에 가서 529페이지에 10번. 자, 다음은 공손 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비정상 공소는 비효율적인 작업 조건으로 발생한다. 비효율적인 작업 조건 맞죠?
다음 2번 비정상 공송 원가는 회피 가능한 원인이며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내가 효율적으로 한다면 피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정상 공소는 회피 불가능한 원인으로 효율적인 작업 조건에서도 발생한다. 맞죠? 자, 다음 4번에 정상 공소 원가는 단기의 검사 시점을 통과한 양품에만 배부하며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자, 검사 시점을 통과한 양품에만 배부한다. 맞나요? 맞잖아. 통과한 거에만 검사 시점을 통과한 경우에만 배부한다. 맞죠? 검사기를 통과해야 검사할 거잖아. 그 시점 통과한 거에 당연히 배부하니까 맞는 말이에요. 거기는 그 뒤에 말만 틀린 거예요. 정상공선이니까 매출 원가에 해야 되는데 영우회지 앞 지문은 맞는 거예요. 검사 시점을 통과한 거에만 매출 원가 포함할 거라 그랬죠. 통과 안 하면 안 할 거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 검사기를 30% 있는 경우에 통과한 경우에만 배부할 거고 통과하지 않았어 검사기 60% 있으면 통과 안 했으니까 배부 안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표현법을 좀 잘 봐야 돼요. 그죠? 검사 시점 통과했다라는 게 불량품 검사 받았다는 거예요. 불량품 검사 받아야 불량이 너한테서 났어라고 말하지. 그죠? 그런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공손이고, 자, 171페이지로 마지막 가서 우리 세무예금의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세무예금에는 어느 순간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별로 안 어려워서 개념만 혹시 모르니까 설명드리고 오늘 끝낼게요. 자, 결합원가는 얘는 뭐 연산품이라고도 하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소가 한 마리가 있어요. 자, 그럼 소 한 마리를 우리가 구입을 해서 매입을 해서 소를 도축을 해요. 자, 소를 도축을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부위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예를 들면 뭐 등심, 안심, 안창, 뭐 차돌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들이 나눠지게 될 건데 그렇죠. 자, 그럼 얘네들이 지금 각각 우리가 얼마인지 가격을 산출하려고 그러면 얘 원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럼 이 원가를 중요한 건 소 한 마리를 사지 소를 갚으면서 안창살이 무게가 얼마만큼 되네요 이렇게 안 사죠. 그럼 소값이 있을 거고 도축도 그 한 마리 가지고 같이 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가는 여기가 분리점인데 분리점까지 들어가는 돈을 어떤 비율로 안분해서 나눌 거냐 그 이야기예요. 이 금액들을 여기까지 들어간 돈을 어떻게 나눌 거냐 이게 결합원가 계산이에요. 어떤 건지 개념 이해가시죠? 그럼 가장 제일 합리적인 방법은 순실현 가능액. 순실현 가능액이라는 건 판매 가격에 판매 비용들을 뺀 거예요. 가공비나 판매비나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책에는 추가 가공비, 판매비 적힌데 판매 비용이 추가 가공비하고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순자는 뺄 거 다 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럼 실제로 실현 가능한 돈 가지고 분배하는 거예요. 분배. 이게 그 가격들을 가지고 안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거고 가장 비합리적인 방법이 우리 물량기준법. 그럼 가장 비합리적인 방법이면 안 쓰면 되지 왜 근데도 이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있느냐? 그래서 쓸 수밖에 없는 게 얘가 얼마에 팔리는지도 모르고 처음 본 거야. 그러면 그냥 이거에 대해서 가공하는데 양 많으면 노동이든 뭐든 많이 들어갔겠죠. 그럼 일단 양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비합리적인 방법이긴 한데 아무것도 데이터가 없을 때 판매 가격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을 때 얘를 쓸 수밖에 없다.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그 책에 보시면 제일 아래에 표에 보시면 상대적 판매 가치법 적혀 있는데 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안 써요. 판매 가치만 가지고는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얘는 이 가격에다가 양이 얼마 나오는지까지 계산해서 전체 실은 가격으로 하니까 얘가 제일 맞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 비누 만드시는 분들 보면 비누 만드는 재료는 다 똑같은데 마지막에 여기에 고급 비누, 일반 비누는 성분을 집어넣기 차이죠. 그 집어넣기까지에 같이 다 들어간 돈을 어떻게 이 두 개에 나눌 것이냐. 근데 크기는 똑같을 거잖아. 근데 뭐 고급 비누가 더 작다면 크게 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판매 가치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우리 안창살이 있잖아요. 얘가 일반적으로 3, 4만 원짜리 하는 데가 1인분이 많은데 1인분에 1, 2만 원 하는 데 있어요. 그 둘이 차이가 뭐냐면 얘가 차이 나서 그런 거예요. 가공비가 3, 4만 원 하는 거 안창살이라는 곳은 사람이 백정이라는데 그분들 뭐라 부르죠? 그 직업에 대해서 참 좋은 표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 고기 자르시는 분이 잘 잘라야지만 제대로 맛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칼로 기계로 자르죠. 그런 데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전해요. 그럼 등심은 안심은 전 세계인이 아무나 다 잘 먹죠. 얘는 사람이 자르나 기가 자르나 맛이 똑같아요. 그 실력이 필요 없는 부위들이고 얘는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들어갔다 안 들어갈 때에 따라서 이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순시력 가능액으로 이 비용이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손질하는 곳 있잖아요. 그죠? 제가 제일 좋아해요. 자.